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20대에 만나 쭉 연애를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에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 다행이라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요. 거기다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가지려고 상간녀와 계획까지 세우던 놈이었는데 그런 놈에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그냥 지인으로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연락을 자주 하게 되면서 얼굴 보는 일도 많아졌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따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고 본가는 시골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종종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셔서 저희가 도와드리곤 했어요. 아니, 오려면 혼자 오지. 지연이는 왜 데리고 왔어? 제가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오면 고생만 하는데 뭐하러 와? 초반에 왔다가 몸살도 났었다며. 그건 감기 걸려서 그런 거였고요. 암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인사를 드리러 간 이후로 여러 번 찾아뵀는데 그때마다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내기로 한창 바쁠 때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어 마냥 신기했어요. 요즘은 모심기를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라고는 모판을 들고 나르는 일뿐이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르는 게 끝나면 빈 모판을 정리하느라 허리를 필 새도 없었고 다 끝나고 나니 뒷목이며 팔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 더 할 거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시부모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 쉬고 있던 중 아버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힘들지? 아니요. 네,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매일 하세요? 하다 보면 또 하게 돼.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아빠 무슨 일이 하시냐고 물으면 농사 지으신다고 해. 알았지? 내가 지연이 아빠 해줄게. 그리고는 아버님은 다시 일을 하러 일어나셨는데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처음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유독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이 났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30살이 되던 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형편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신혼집도 얻고 살림살이도 장만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주 크고 좋은 집을 얻지는 못했지만 당장 둘이 살 거라 20평대로 구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정했고 저밖에 몰랐습니다. 주말에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자기야, 어디야? 나 이제 택시 잡으려고. 식당 앞에서? 어. 기다려. 나 근처야. 금방 갈게. 모임이 끝날 시간이면 항상 저를 데리러 왔고,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가까웠지만 저는 좀 멀었기에 저를 많이 신경 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버님의 자상함을 닮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셨거든요. 결혼 전 시댁에 가서 두 분을 보면 일을 마치고 아버님이 항상 짐을 다 들고 가셨습니다. 어머님한테는 가벼운 봉지 하나도 못 들게 하셨죠. 아버님은 농부한테 시집 와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게 미안하다고 어머님께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제가 없을 땐 얼마나 더 많이 하셨겠어요? 어머님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혼자 장을 보러 가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아버님이 함께 가셔서 짐도 들어주시고 어머님이 머리를 하러 동네 미용실이라도 가는 날은 같이 따라갔다가 머리를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아버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정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서울에 친구분을 만나러 오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놀랐지만 아버님이 사고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서울로 오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버님은 다른 곳은 다 괜찮으셨고 다리를 좀 다치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병원까지 오고 그래. 이 정도라뇨. 병원에는 얼마나 있어야 한대요? 아직 몰라. 상태 지켜보자고 하더라. 너희는 이제 그만 가봐. 엄마도 저희랑 같이 가세요. 잠은 편히 주무셔야죠. 됐어. 여기 있어도 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금방인데.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아직 신혼이라며 그런 눈치도 없는 줄 아냐고 하시면서 안 간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어머님.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인데 왜 눈치를 보세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뭐 며느리로 안 살아봤어? 그리고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난 내 남편 옆이 더 좋아. 여기 있는 거니까 어여 가봐. 어머님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사셨다고 했는데 같이 사는 내내 시집살이는 전혀 모르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 늘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시댁에 올 때는 친정처럼 생각하고 와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러니 저는 언제나 시부모님을 좋아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용돈을 드려도 앞에서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받으시지만 저 몰래 제 가방에 다시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아직은 벌 수 있다고 저희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해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왔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더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참 잘했습니다. 자기 오늘 친정 다녀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나랑 같이 가지. 그동안 야근하느라 힘들었잖아. 괜찮은데. 알았어. 그럼 다음엔 같이 가자. 그런데 장모님 전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어디 안 좋으신가? 안 좋긴. 엄마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건강하다고 했고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셔서 살 빠진 거야. 아, 그런 거야? 난 또 괜히 걱정했네. 저희 엄마도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같이 친정에 가면 저보다 남편을 더 신경 쓰실 만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종종 다투긴 했어도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친구 중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 돈으로 쌀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보내주셨고 쌀 말고도 채소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쌀이 벌써 도착했어? 네, 요즘 택배 빠르잖아요. 과일은 어머님 아버님 드시죠? 우리야 늘 먹는 건데 뭐 마트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 요즘 별일 없지? 그럼요. 우리 정호가 속 썩이는 건 없고? 네, 너무 잘해요. 그럼 됐다. 얼른 일 봐. 나도 이제 나가봐야 해.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과도 자주 통화했습니다. 항상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하셨고 아들보다 며느리가 좋다며 용건이 있을 땐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서로 싸우는 거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폐 CT에서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이 좀 많이 안 좋네요. 네? 아니, 말도 안 돼요. 저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것도 아닌데 암이라니요. 일단 조직검사부터 하고 수술합시다. 매년 검진을 받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고 그래서 매년 제 몸이 건강하다는 건 의사 선생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죠.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진짜래? 나도 그 말 했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담배를 피기를 해. 몸에 나쁜 걸 하기를 해? 그래서 조직 검사는 언제 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류하고 왔어. 왜? 다른 병원도 가보려고. 몇 군데 다녀보는 게 정확하다고 해서. 그래, 잘했다. 큰 병원 가보자. 어? 그래서 저는 바로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병원도 있고 대부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애가 타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양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하지 마. 왜? 어차피 아쉽게 될 텐데. 그래도 검사 받고 나서 그때 말하자. 어? 그게 편하겠어? 그래 그럼. 알았어. 사실 친정엄마는 심장이 약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건강하셨지만 작은 일에도 크게 놀라시는 분이고 하나뿐인 딸이 폐암이라고 하면 저라도 놀랄 것 같아서 일단 남편에게 나중에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똑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얼마 전에 감기 걸렸다면서 괜찮아? 아이, 그게 언젠데요. 벌써 다 나았죠. 그래. 암튼 요즘 감기가 오래 간다고 하니까 아프면 약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네, 아버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난 걱정 말고. 그날 이후 예약한 병원에서 하도 연락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2주를 더 기다리다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입원 검사를 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가까워
별일 없으면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오곤 했는데 영업직이라 일이 많은 날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창 바쁠 때나 그렇고 평소엔 저보다 일찍 일을 마치는 날이 많아서 저보다 먼저 집에 오거나 저를 데리러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귀가가 좀 늦은 편이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온 날 남편은 다른 병원에 갈 때 꼭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진료일이 잡히고 나니 남편은 하필 그날부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면 좀 길게 가는 편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정말 미안해, 자기야. 거래처에서 정한 거라 내가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기가 어려워. 당신 바쁜 게 뭐 하루 이틀인가. 괜찮아. 엄마에게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따로 연락하고 지내던 친척 언니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야지. 상황이 그런데. 고마워. 고맙긴. 그럼 그날 9시까지 집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병원에서 만나도 되는데 만나서 같이 가자. 알았어. 그리고 드디어 입원 당일이 되었고 남편은 일찍부터 제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집 앞까지 온대. 만나서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런데 나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어쩌지? 얼른 가봐. 언니 금방 올 거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도착해서 전화나 문자 줘. 알았지? 알았어. 자기 운전 조심하고 오늘 좀 멀리 간다며. 그럼 이따가 통화하자. 그렇게 남편이 먼저 집을 나섰는데 저는 잠시 뒤 도착한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안내를 받고 병실로 갔는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맞다고 하면 저는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검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첫날이라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정신 없었어. 자긴? 나야 뭐 항상 하는 일인데 내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또 그런다. 괜찮다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지. 검사 잘 받고 갈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고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낼 생각이었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나니 엄마가 괜히 더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에게는 병원 얘기는 하지 않았고 며칠 같이 있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따로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정말 이서방하고 싸운 거 아니지? 아, 그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그럼 다행이고. 엄마야 좋지? 우리 딸하고 오붓하게 둘이 있는 건데.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래, 그러자. 오랜만에 엄마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치료를 시작하면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저는 며칠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 날 저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는 혼자 병원에 갔는데 입구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데스크에 얘기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폐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암을 오진할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화가 나려고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시 살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결과 역시 오진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묻고 또 물었는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CT는 판독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했고 CT상 모양이 악성처럼 보이는 경우 더 헷갈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암이어서 수술까지 했는데 염증 소견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진단한 의사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해서 폐렴인 걸 알았으니 경각심을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친척 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아니래. 아니라니? 암이 아니고 폐렴이래. 정말이야? 내가 다 확인했어. 아니, 그럼 그 병원은 뭐야? 내가 당장 가서, 언니, 그러지 마. 그래도 이번에 검사해서 별 이상 없는 거 확인했잖아. 이제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 지연이 네 말이 맞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같이 병원에 가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내가 또 뭐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 알았지? 알았어.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주고 싶어 일단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후에 병원을 다녀오느라 친정에 갔더니 금방 저녁 시간이 되었고 엄마와 저녁을 먹고는 짐을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남편이 퇴근할 시간은 되지 않아서 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 본 걸로 맛있는 요리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집에 왔나 싶어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는 일이 영업이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와도 거래처와 통화를 할 때가 많아 또 일 때문에 통화하나 보다 싶어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일과 관련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라는 표현은 저한테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통화하는 애네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말했잖아. 우리 마누라 암 말기라고. 에이, 아닐걸.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말기인데 치료가 쉽게 되겠어? 수술하고 항암인가 그것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붙잡고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는 것 같아 저는 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주말까지 장모님하고 지낸다면서. 좀 일찍 왔어. 결과 나왔어?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외도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 대답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기야, 병원은 또 언제 오래? 다음 주에. 그렇게나 빨리? 그날 그럼 수술하는 거야? 아니, 진료 보러. 하긴 큰 병원은 수술 날짜 잡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어? 저는 폐렴 때문에 약 먹고 상태를 보려고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해서 얘기한 건데 남편은 혼자 제 말을 멋대로 알아듣고는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오진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참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괜히 산통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깨더라도 일단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일단 핸드폰은 남편이 일 때문에 항상 손에 쥐고 있으니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종종 집에서 일을 할 때면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그때 톡이 연동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출근하는 길에 남편 모르게 방에서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쓰는 거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도 남편이 찾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도착 후 저는 중요한 일부터 끝내놓고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저는 비교적 쉽게 남편의 톡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일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어요. 거래처와 나눈 대화 목록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씩 대화창을 열어보고 나서야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이름을 거래처 회사 이름으로 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도 업무상 나누는 대화 내용이 아니어서 자세히 봤는데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내용 중 내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병원이야? 아니, 난 출장 왔지. 와이프만 병원에. 그런데 확실해? 많이 안 좋다 했으니 알겠지 뭐. 내가 찾아보니까 무슨 모양이 안 좋으면 거의 3기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전이까지 됐으면 심각한 거고. 이런 내용부터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났는지 서로 찍은 사진도 보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이 긴 건 아니었지만 20대에 만나 연애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정말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서로 믿고 사랑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영업 때문에 출장이 잦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딜 가든 투명하게 저에게 다 오픈했고 제 연락을 안 받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항상 먼저 영상통화로 자기가 어디에 있고 이제 뭘 할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남편과 더 애틋하게 살았는데 이때 제가 받은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핸드폰을 뒤지는 것과 회사에 갈 때 타고 다니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블랙박스만 보면 될 것 같았는데 매일 차를 끌고 출근했기 때문에 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차키를 들고 나가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 동안 기회를 보다 남편이 잠이 들면 나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보다 늘 늦게 잠을 자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지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거의 매일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니 이런 경우 증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뿐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찍힌 영상이라도 있으면 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이날은 블랙박스 지우는 걸 잊었는지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날 어떻게든 블랙박스를 보려 했던 이유는 톡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걸 톡으로 확인했는데 장소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분명 차 안에 뭐라도 남아있겠지 싶어 이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한테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집에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정도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종종 있었기에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었고 남편이 빨리 자기만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되자 남편이 골아떨어진 걸 확인한 뒤 저는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 안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상간녀의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줬는지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애정 표현을 하고는 상간녀가 어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화가 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워서 다 말하고 한 대 때릴까 싶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서 대기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뒤 그래도 양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연락은 없고? 그런데 언젠가 다 아실 텐데 양가에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장모님은 심장이 약하시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해도. 안 그래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얘기 못하겠으면 내가 하고.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중요한 약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몇 시 기차로 오시는 거지? 오후 5시쯤이라고 하셨어. 그럼 집에 오시면 6시는 넘겠네.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이 왜? 아니, 오늘 약속이 있거든. 무슨 약속인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같이 저녁 먹어야지. 며칠 계실 거라며. 예전부터 해놓은 약속이라 깰 수가 없어. 오늘은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외식해. 알겠지? 그러면서 남편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오랜만에 서울에 오신 거라 비싼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웃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저도 출근을 했고 칼퇴근을 하려고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자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 도착했다. 아직 일 안 끝났으면 다 하고 천천히 나와. 저도 일 다 끝났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아닌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에 들렀다 나가기엔 시간이 애매해서 아예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여기 로비에 의자도 있어서 편하게 앉아 있었어. 잘 지냈어? 네. 못 본 사이에 살이 좀 빠졌는데 우리 정우가 말을 안 들어? 말이 없는 거 보니 정말인가 본데? 아니에요. 저녁 드셔야죠? 오다 보니까 요 앞에 국수집이 있더라. 거기 갈까? 국수는 무슨, 우리 며느리 좋은 거 사줘야지. 지연이 네가 앞장서봐. 한우 먹을래? 저 가고 싶은 곳이 있긴 한데. 그럼 거기로 가자.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이름만 알고 검색해서 찾아간 곳인데 딱 봐도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식당이었어요. 어머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아니, 더 멋지네요. 와본 곳 아니야?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직원에게 안내를 받고 자리로 가던 중 저 안쪽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 제 청호 아니야? 어디? 저기요, 저 안쪽에. 그러네, 약속이 있다더니 여기서 약속이 있었던 거였어? 아니,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남편은 저와 시부모님이 레스토랑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상간녀와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식사만 하고 있었다면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남편은 상간녀 옆자리에 앉아서 입에 묻은 걸 휴지로 직접 닦아주기도 했고 어깨에 서로 기대거나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일 만큼 애정 행각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버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가셨고 저와 어머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호야! 아버지! 여길 어떻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요.
이쪽은 거래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좀 해야 해서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다 봤어.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거래처 사람끼리는 서로 음식도 먹여주고 입도 닦아주고 그러냐? 이 여자 누구야?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일단 나가서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말해! 이날 아버님은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있던 상가녀는 급히 나갔는데 남편은 아버님에게 붙잡혀 나가지도 못하고 레스토랑 안에서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는 눈이 많은데. 이리 나와. 그렇게 밖으로 끌려 나온 남편은 아버지 오해라니까요. 제 얘기도 좀 들어. 너 이 자식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우리 지연이 두고 바람을 피워? 에? 사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찾은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톡을 보며 이날이 상간녀의 생일임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좋은 곳을 예약해뒀다는 메시지까지 확인한 상태였죠. 그래서 해당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었고 부모님이 올라오기로 한 날은 한참 뒤였는데 일부러 제가 이날에 맞춰오시라고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아프다는 얘기까지 꺼내며 자기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것 좀 놓으세요. 아까 그 여자는 거래처 사장 중에서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아픈데 제가 무슨 팔자죽에 바람을 피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연이가 아프다니. 어디가 아파? 말씀드린다고 하더니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 그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아셔야지. 나중에 아시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게 낫다니까. 뭔데 그래? 지연이 암이래요. 뭐? 암? 네, 폐암이래요. 남편은 결국 자기 입으로 제가 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 그런 일을 왜 여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정말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니라서요. 이게 별일이 아니야? 혼자만 알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지연이가 여태 말을 안 하고 암 아니에요. 아니,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진이었다고. 뭐? 그래서 내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동네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폐암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아니래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정원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어? 둘이 얘기 안 한 거야? 아니, 잠깐만.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 왜 그동안 날 속였냐고? 속이다니? 난 여태 네가 암인 줄 알고 얼마나 속을 끓였는 줄 알아? 네 앞에서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한 적이 없는데. 당신 혼자 짐작하고 일하는 거잖아. 그리고 속을 끓이고 뭐? 티 안 내려고 노력했다고? 아, 그래. 바람 피우고 있는 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치?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오해라고 분명히 속인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저 여자가 뭐? 거래처 사장? 나 모르게 1년 반 동안 저 여자랑 실컷 만나놓고 거래처라고?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년 반? 네, 어머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영업하느라 여기저기 출장도 자주 다니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어서 여태 믿고 살았는데 저 모르게 바람이 났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좀 친하게 지는 것뿐이라니까. 오해?
아무리 친해도 유부남이면 밖에서 행동을 더 조심해야지. 아니야? 남편은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저한테 자기를 속였다며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너야말로 어떻게 아픈 걸로 이런 장난을 쳐? 장난? 오진이었다고 나한테 말을 바로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왜? 아쉬워? 진짜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쉽냐고.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검사 결과 듣고 기분 좋게 장까지 봐서 집에 갔는데 당신이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 암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당신이 너무 좋아하겠지 싶어서 조용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뭐? 그게 언젠데? 언젠지 모르겠으면 통화 목록 보면 되겠네. 그날 그 여자한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 다행이라고.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또 왜 그래?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 오늘이 아까 정호 씨 옆에 있던 여자 생일이래요, 아버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예약해서 둘이 만난 거고요. 너 그럼 일부러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여기 온 거였어? 인정하는구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둘이 얘기하면 될 일을 왜 엄마 아빠까지 오시게 하냐? 아버님이 나한테 그러셨거든. 언제든지 네가 나 속썩이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내 앞에서는 어땠겠어? 아버님, 어머님도 당신 이러고 사는 거 아셔야 하니까 오시라고 했어. 문제 있어? 정호야, 너 어쩌자고 이랬어? 어? 이날 계속 길바닥에서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집으로 왔는데 아버님은 끝까지 화를 내셨지만 어머님은 이번이 처음 같으니 용서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런 말하면 네가 당연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정호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싫어요. 바람 피운 그 자체도 용서할 수 없는데 거기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여자랑 웃으면서 통한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서 미치겠다고요. 어머님이라면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 용서 못하겠지. 정호, 너 빨리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 빌어.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이래?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었는데 표정을 보니 미안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해? 몇 번 연락하고 만났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할게. 어? 진짜 깊은 사이 그런 거 아니야. 연락만 자주 한 거야. 그동안 얼마나 재미있었어. 나 몰래 둘이 뒤에서 만나느라 좋았지? 만난 건 손에 꼽아. 정말이야. 지금 몇 번이냐가 중요해? 내 평소 생활 습관이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몸에 난 상처까지 어떻게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말했으니까 알지? 두 사람이 나눈 톡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 몸에 난 점이나 상처를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심지어 몸매 비교까지 했어요. 그 상간녀는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다고 웃었는데 절대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빌잖아, 어? 아, 바람 피우고 한 번 빌면 되는 거였어? 쉽네. 나도 그럴까? 야!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 진심 같은 소리 하네. 야,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아? 네가 무릎 꿇은 이유가 정말 나한테 미안해서야? 아니잖아. 내 건물 때문이잖아. 주연아, 건물이라니? 엄마가 저 결혼하고 나서 재산 정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시댁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지만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엄마는 건물도 하나 있으셨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경기도에 있던 작은 건물을 저한테 주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물이라고 하면 엄청 큰 빌딩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월세가 잘 나왔고 엄마는 새도 잘 울리지 않아 공실 한 번 난 적 없는 알짜배기 건물이기도 했죠. 몇 번이나 안 받겠다고 사양하다가 엄마가 이름만 변경하는 거라면서 언젠가는 제 명의가 될 건데 미리 하는 거라고 하셔서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가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건물 관리는 엄마가 하고 계셔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와 집에서 통화하던 그날 그 건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고도 진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내가 몸도 아프고 암이니까 오래 못 살 거라며? 그러면 건물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겠다고 했으면서 기억 안 나? 내가 언제? 그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녹음했어. 저는 그날 방 안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고는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녹음기를 켠 게 아니라 끝부분만 녹음이 되었지만 제 암 얘기부터 건물 얘기까지 중요한 얘기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마누라 암 말기라고.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건물도 그냥 받게 생겼다.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님은 급기야 남편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지연이를 두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다 내 잘못이야. 나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다니며 서울에서 살았으면 네가 달라졌을까? 아버님은 갑자기 자책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항상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아버님이 본인 가슴을 치며 우시는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아들이라 제 앞에서 남편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아픈 마누라를 두고 죽을 병에 걸려 다행이라는 둥 건물을 쉽게 갖게 되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부끄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날 이후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아버님조차 저에게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렇다고 이런 남편놈을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상간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아주 작은 상처만 생겨도 흉지면 안 된다고 연고에 밴드까지 붙여주던 그런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본인도 변해버린 모습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한번 믿음이 깨졌는데 다시 노력해서 살아본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몇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돈을 떠나서 그래도 두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주 찾아왔는데 지연아, 잘 지냈지? 그런데 네 얼굴 이제 안 보고 싶은데? 그냥 가끔 와서 얼굴이나 보고 가면 안 되냐? 이혼까지 해놓고 왜 이래?
아직도 건물 놓친 게 아깝니? 아니야, 그런 거 정말 아니야. 나 건물 같은 거 관심 없다. 정말. 나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부탁이야. 그만 가. 그러자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엄마 이번 일로 계속 누워만 계신데 아버지는 전화도 하지 말래. 난 이제 아들도 아니라면서 너까지 나 버리면 나 어떡하냐? 그 여자고 잘해봐. 이제 둘이 만나도 법에 걸리는 거 없으니까 맘껏 만나라고. 정리했어. 소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 나 너한테 내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어. 필요 없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차라리 날 때려. 나한테 화난 만큼 때리라고. 왜 안 해? 어? 이제 때릴 가치조차 없다 이거야? 솔직히 그랬습니다. 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그냥 한심해 보이기만 했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냥 욕을 하라고. 이제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가라. 전 남편은 제가 무시하자 그게 더 화가 난다며 벽에다 분풀이를 했는데 그마저 무시해버렸더니 그날 이후로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한동안 힘들었어요. 전 남편 때문이 아니라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말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 나이는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또 즐겁게 살다 보면 좋은 미래가 찾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땐 자신부터 챙겨보세요.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해줘야 상처도 금방 아물고 인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